자, 이번에는 우리 그 관다발 식물에서의 수송, 즉 물관에서의 수송과 체갈 수송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장 내용인데 주요 핵심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물관의 수송이죠. 자, 우리가 물관의 수송과 체갈 수송 이렇게 나누었을 때 물관수송은 수분 포텐셜의 차에 의한 수송, 이게 이제 물관의 수송입니다. 수분 포텐셜의 차다. 자, 그럼 수분 포텐셜이 뭐냐면, 자,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물 분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물 분자가 많아요? 그럼 수분 포텐셜이 높은 겁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 분자가 적어요? 그러면 수분 포텐셜이 낮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유로운 물 분자가 많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겠지. 그죠? 그래서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상세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 포텐셜 더하기 압력 포텐셜의 값이다. 그래서 용질 포텐셜이라는 것은 용질이 많을수록 자유로운 물분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수분 포텐셜을 감소시킨다. 압력 포텐셜이라는 것은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유롭게 이동하는 물분자가 많아진 거니까 결국 수분 포텐셜 증가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큰 개념을 생각하기 위해서 수분 포텐셜의 차에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높은 곳은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물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그림만 볼게요. 그림 보시면, 자, 물은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마이너스 0.3, 낮은 곳으로 마이너스 0.7, 7.0, 마이너스 1.0. 이게 낮은 거죠. 마이너스 값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간다. 결국 이제 식물 안에 있는 물은 바깥으로 나가는데 바깥 대기는 마이너스 100, 단위는 메가파스칼, 그래서 마이너스 100 또는 어떤 교재는 마이너스 50 메가파스칼인 쪽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자, 이쪽 잎에서는 기공이란 게 열려 있어요. 왜 열지?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광합성을 잘 하려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내려고 기공을 열죠. 빛이 비치면 물건 여는 거야. 자, 그런데 물도 그냥 증발을 해버려. 그럼 잎 내부에 물이 계속 증발되고 없어지고 있죠. 그죠? 지금 그림 보세요. 물이라는 것들은 이런데 식물 세포를 주변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있었을 거야. 요 가운데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잎 내부에도. 그럼 그런 애들이 증발을 할 거 아닙니까? 잎 내부 안쪽으로. 그런 증발된 이러한 수증기와 같은 공기들이, 물방울들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안쪽에 물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물이 계속 인맥의 물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죠? 점점 수분 포텐셜을 높은 쪽으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뿌리 쪽에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 토양 보세요. 마이너스 0.3, 뿌리에 있는 물과 마이너스 0.6. 토양으로부터 당연히 뿌리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분이 높은 쪽은 토양, 뿌리의 물과는 더 낮은 거다. 들어와서 이동시킨다. 자, 지금 보시면 토양에서 물을 흡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흡수하느냐? 지금 보시면 뿌리털 부분에서 쭉 흡수하는 모습 그림이 보이시죠? 그죠? 특히 이 현상은 삼투 현상입니다. 삼투 현상. 뿌리에서는 삼투 현상으로 물을 흡수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식물은 H+를 분비합니다. 분비라는 건 뭐예요?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양에 붙어 있는 양이온들, K 플러스라든지 이런 이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온들과 그 H 플러스 이온이 대체되어 가지고 체내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물세포의 안쪽에, 뿌리털 안쪽에 그런 이온들이 많아지죠. 그럼 삼투압이 올라가죠. 그죠? 용질이 많아졌으니까 뭡니까? 자유로운 물 분자는 줄어들겠죠. 자유로운 물 분자가 용질에 붙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토양에 있는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삼투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흡수가 되겠죠? 그럼 이 물들은 어디로 쌓일까요? 우리 뿌리 구조를 아까 봤었는데 안쪽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중심주라는 부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안쪽에 물이 계속 많아질 거예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부피 유동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부피 유동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물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수온 포텐셜 차이에 의해 이동하는 거긴 하죠. 밖에서는 계속 물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잎에서는요. 왜요? 밖으로 증발되니까. 그걸 우리 뭐라 불러?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 따라서 지금 그림에서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증산작용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운데 물관에서 이동은 부피 유동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장거리 물의 수송 그 다음에 토양에서 물의 흡수는 삼투 현상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물어볼 때에는 수온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물이 이동해 가는데 어떤 방식이냐 또 파트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질문을 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물관에서 수송은 수온 포텐셜 차이에서 수송이 일어나는 겁니다.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지. 그죠? 이동할 방식을 보게 되면 뿌리 쪽에서 줄기를 따라 잎으로 가는 거예요. 토양과 대기는 생략했습니다. 근데 뿌리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 삼투 현상, 줄기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 부피 유동에 의한 물관 이동, 잎에서 일어나는 현상, 증산작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증산작용을 일으키는 기공의 개폐를 갖고 껴가지고 물어보거나 또는 단독으로 기공 개폐 문제를 낼 때도 있습니다.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은 증가하고요. 기공이 닫히면 증산작용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왼편에 있는 그림이 증산작용에 대한 거를 일으키는 기공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또 세부적인 메커니즘은 우리 교재에 빠져 있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기공이 열려있는 모습이에요. 구멍이 이렇게 딱 나있지 않습니까? 이 기공이 닫혀있죠? 기공이 열림 닫힘. 공변세포라는 것이 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제 팽창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휜 거예요. 자, 아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K 플러스라는 이온이 공면세포 안에 많이 있습니까? 바깥쪽에 많이 있습니까? 네, 빨간색. 안에 많이 있죠? 그러면 삼투압은 공변세포 안이 증가한다. 자, 이것을 수분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용질이 많아졌으니까 자유물 분자는 줄어들겠지. 용질에 가서 이런 물 분자가 붙어 있는 거니까 용질이 많아지면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물 분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빨간색이 이 안쪽에 됐으니까 공변세포 내에 수분 포텐셜은 감소했죠. 그럼 수분 포텐셜이 낮아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K 플러스라는 이온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K 플러스 이온을 공변세포 내부로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수분 포텐셜은 낮아지기 때문에 물이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공변세포가 팽창해가지고 커지니까 가운데 있는 기공이 열리죠. 그럼 기공을 통해 가지고 이산탄소, 산소 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물의 손실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기공을 계속 열어야 될까? 물이 날아가는 게 나에게 되게 안 좋은 현상인가를 판단해야죠. 물이 내 몸 안에 충분히 있다면, 잎 내부에 충분히 있다면 괜찮아, 계속 열어도 될 거야. 광합성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 광합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잎 내부에 물이 없어서 수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내가 말라 죽는다면 닫아야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백세포라고 하는 애가 호르몬을 내놓는데 F6X라고 하는 F10산을 내놓습니다.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래서 앱십스산, 우리 시험에는 아부시스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앱십산이 나니까 이렇게 이름 알아놓으시고, 자, 이 앱십산이 나오게 되면 이 앱십산이 이렇게 호르몬이니까 커져가지고요 이동해요. 그럼 동물의 호르몬은 뭘 따라 이동한다고 배웠더라? 내분비에서 분비가 되면 혈액 따라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식물의 호르몬은 혈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뭘 따라 이동할 것 같아요? 그냥 주변으로 퍼져서 영향을 주거나 또는 체관 같은 걸 통해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주변에 있는 애들 퍼져서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럼 얘가 신호 전달을 하게 되는 거야, 안쪽으로. 뭐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 보시면. 빨간색의 K 플러스 이온을 바깥으로 빼내는 기작들을 한 거죠. 그럼 K 플러스 바깥쪽으로 나갔으면 이번에는 수분 포텐셜이 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공변세포의 바깥쪽이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빠져나가니까 공변세포는 쭈글쭈글해지는 것이고 기공은 닫혀버리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공의 개폐를 조절할 수가 있다. 기공은 언제 열리느냐? 광합성 해야 될 때, 즉 청색광이 비칠 때, 또는 생체 시계에 의해서, 오케이? 그때 보통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입 내부의 CO2 농도가 낮아. 외부에서 받아들여야겠어. 그때 열리죠. 근데 그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수분 스트레스가 증가해. 그러면 여북세포에서 앱14이 나옵니다. 닫아버리는 거지. 그죠? 이해가요? 자, 이번에는 체간의 송을 우리가 볼 거거든요. 자, 체간의 송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 포텐셜의 차이에 의한 게 아니라 체간 내 압력의 증가로 주변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체간의 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물관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좀 있는 거예요. 토양으로부터 입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체간의 송은 체간 내 압력의 증가 주변에 그냥 퍼지는 거에 불과하다. 체간은 뭘 수송한다고 그랬지? 제가 설탕을 수송한다고 그랬죠. 그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 그 산물이 만들어질 거예요. 뭐예요? 포당. 근데 그 포당을 과당과 합친 형태가 설탕인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수송할 때 만들어요. 그래서 광합성의 산물인 수송하는 단계는 설탕.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설탕. 자, 이 설탕을 수송시키는데 이 설탕을 공급부에서 수용부로 전달. 그게 퍼져 이동하는 거지. 공급부는 뭐겠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잎, 줄기, 광합성하는 곳이지. 수용부는 뭐겠어요? 주변에 있는 열매라든지 이런 곳, 뿌리 쪽도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내용 봅시다. 그림. 자, 여기 보세요. 공급원 세포가 있습니다. 잎. 광합성하죠? 그래서 여기서 켈빈으로 열심히 돌아가고, 그럼 포당을 만드는데, 그걸 설탕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설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설탕을 능동송을 통해 가지고 체관 주변에, 자, 체관을 사부라고 부릅니다. 사부. 체관 주변에 동반세포에 집어넣고 그 동반세포로 다시 체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녹색이 지금 요 설탕인 것 같은데 설탕 분자가 여기 많죠. 그죠? 자, 그럼 설탕물 많아졌어. 수분 포텐셜 어떻게 돼? 낮아지죠. 똑같이. 음질이 많아지면 수분 포텐셜은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수분 포텐셜이 낮으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부터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쪽이 어떻게 돼? 빵빵해지죠. 그럼 그 압력이 생긴 것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림에서는 아래로 가는 것만 있습니다만 위로 가도 괜찮아요. 퍼지는 거니까. 그래서 체관이 연결되어 있다면 다 퍼질 수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 퍼지죠? 그럼 수용부 세포가 뭐가 있어요?
설탕을 받아들이고 있지? 역시 능동적으로 충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체간의 수송은 압력에 의해서 이동한다. 압류설 이렇게 표현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물관도 약간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야 물이 들어오면서 압력이 커지는 것이고 그 힘에 의해서 사실은 이동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그 그림에 보시다시피 체간의 수송은 뭐 크게 언급할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은 이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좀 형태 정도는 알아놓으시고 수분 포텐셜이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해요. 누가 수분 포텐셜이 높냐 낮냐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간의 수송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토양과 식물의 영향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자, 제가 이거는 하고 가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토양에 들어있는 많은 영양성분들이 식물에게 사실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식물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식물에게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토양의 성분들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되게 관심 있는 파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늘 나오는 한 파트가 있어요. 바로 질소 고정. 생태계로 연결시킨다면 질소의 순환. 여기선 질소의 고정으로 우리가 좀 국한시켜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광합성을 배울 때 탄소 고정 배웠습니다. 그죠? 탄소 고정. 그게 뭐였어요? 광합성을 할 때 켈빈으로 돌리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화학물질에 들어갔었죠? 켈빈으로 할 때 뭐가 됐더라? 기억나십니까? 또 오래전 옛날이라. 예? 우리가 RUBP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여기 몇 탄당이에요? 5탄당인데 효소 이름 뭐예요?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있었고 얘가 CO2를 집어넣죠? 그러면 3-PGA가 만들어졌어요. 몇 개? 2개. 왜냐면 3탄당. 이게 뭐예요? 탄소 고정.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탄소 고정이 잘 나오고 하나가 뭡니까? 질소 고정. 그럼 질소가 어떻게 고정될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질소 고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질소는요, 대기 중에 많아. 우리가 대기 중에 80%가 질소잖아요. 그래서 질소의 저장고가 바로 저기예요. 저 질소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 질소가 번개, 빗물 이런 거에서 변형이 되어가지고 암모늄 이온, NH4+, 암모늄 이온 이걸로 직접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건 적은 양이야. 또는 생태계를 파트로 가면 인간의 활동, 공장을 돌리고 이런 것에 의해서 질산염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 여기서는 논외. 우리 지금 식물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실 질소는 식물로 들어올 때 이 방식을 통해 들어옵니다. 누가 질소를 변형시키냐면 세균. 이름 뭐예요? 질소 고정세균. 대표적인 애는 뿌리옥 박테리아. 뿌리에 혹을 만드는 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 주로 콩과류의 식물에 같이 살아요. 여러분 다음 장 그림에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 질소 고정세균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세균류가 질소 고정한 거예요. 누가 한다고? 세균.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문에. 예? 세균에 대한 걸 이걸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름 뭐라고요? 질소 고정세균. 자, 그럼 얘가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암모늄 이온. 아시겠죠? 질소 고정세균이 암모늄을 만든 거야. 질소 고정세균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뿌리옥 박테리아. 그러면 이 암모늄 이온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변형시킬 때 지금 보시면 질산화세균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이거 화학 시간에 여러분 이거 배우시거든요. HNO3 이게 질산이야. 이게 H 플러스가 빠져나가는데 잘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남은 게 뭐야? NO3 마이너스. 결국 NO3 마이너스를 만드는 게 뭐야? 질산화세균. 아시겠죠? NO3 마이너스를 만드는 게 누구? 질산화세균. 그럼 이 질산화세균이 만드는 NO3 마이너스를 식물이 흡수하는 거죠.
아시겠죠? 흡수해서 얘를 뭐예요? 다시 NH4 플러스 암모니아로 변형을 시키고 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토양에 있는 세균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식물이 NO4 플러스를 가지고 들어왔어. 자, 중간에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자, NH4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아질산균이라는 것이 이렇게 넘기기도 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것은 NO2의 마이너스. 오케이? 이걸 우리가 아질산을 불러. NO2 마이너스. 아질산. 그거를 받아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NO3 마이너스 질산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저거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꼭 안 거쳐도 되지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들어왔어요. 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자, 여기서 이제 볼게. 자, 질소 고정. 이제 식물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적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요, 식물. 앞에 전 단계는 지금 그림에서 봤어요. 토양에서 일어난 사항은요. 저것도 잘 물어보니까 기억 꼭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식물로 들어왔어요. 식물 안에서. NO4 플러스가 일단 들어왔죠? 그죠? 암모늄 이온.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싹 변형이라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간 것이 뭐냐면, 유기물로부터, 유기물, 뭐 대표적인 키스 한번 적어볼까요? 알파, 케토, 글루탈산. 야, 이거 기억나신 분 있을까? 알파, 케토, 글루탈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 한 명도 괜찮은데. 난 나요. 네? TCA 구성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TCA 구성성분 중에 하나. 그래서 이거 연계를 방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질소 고정 과정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알파, 케토, 글루텐산을 암모늄 이온 붙여가지고요. 글루탐산을 많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질소 고정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TCA 회로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TCA를 그 성분인데 써버리니까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파트 저 파트를 공부를 해나갈 때 연계를 시키는 것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피트는 많지는 않습니다. 밑에는 좀 많은 편이고 피트는 전체 문제 한 10%에서 20% 사이. 밑에는 약 한 25%. 자, 그래서 알파케토 글루탐산을 쓰는 겁니다. 글루탐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질소 고정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의 유기물들을 이용해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쓰이는 효소의 이름이 아미노기 전이효소라는 효소가 쓰이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고요. 근데 출제는 거의 여기까지만 잘 물어보니까 고정되는 그 단계까지는 꼭 알아놓으십시오. 오케이? 뭐를 쓴다고요? 알파케토 글루탄을 씁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글루탐산이 만들어집니다. 글루탐산은 아미노산 중에 하나예요. 산성 아미노산 중에 하나. 그들로부터 다시 아미노를 빼내면 다른 아미노산들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단백질에는 질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죠? 아미노기 부분으로 이런 방식으로 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그림 오셔가지고요. 자, 이 질산염 형태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대기 중으로 질소가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세균이 관여합니다. 이름 뭐라고요? 탈지라균. 이름 탈지라균. 오케이?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식물에 관련된 질소 고정에 대한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생태학으로 가게 되면 질소의 순환이라는 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순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 중에서 왔던 것이 대기 중 들어갔으니까. 자, 이번에는 질소 고정세균 중에 하나인 뿌리옥박테리아라는 걸 보겠습니다. 지금 뭐 내용을 보니까 여기 제목이 강낭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콩가루 식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뿌리옥박테리아 보는 겁니다. 그럼 뿌리옥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토양에 많아지는 거죠. 그럼 토양의 질소가 어떻게 보면 많아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식물에서 보면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니까. 질소는 생명체에 필요한 성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서 어떤 경작물을 이제 길러낼 때 콩가루를 1년을 먼저 경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걸 경작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잘 경작할 수가 있죠. 응? 자, 그런 것처럼 자 이제 질소 고정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 자 뿌리호박테는 이제 세균이라고 그랬으니까 간염을 해가지고요. 간염되는 간염살을 만듭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 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부분 아까 뭐라고 그랬지? 식물의 구조에서 자 읽어보세요. 피층. 네? 피층. 피층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얘들이 뭐예요? 식물 세포를 간염을 하고 그 세포 안에서 얘가 증식을 막 분열을 촉진시킵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박테로이드. 오케이? 식물 세포를 간염을 하고 분열을 촉진시켰습니다. 그 안에 요 세균들이 들어있어요. 박테로이드라는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요? 그럼 얘들이 뭐예요?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애들로 점점 발달해서 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안에 혹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뿌리욕 박테리아.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이 뿌리욕 박테리아의 특징 하나만 딱 기억을 더 해놓읍시다. 자, 뿌리욕 박테리아는 요 균은 혐기성균입니다. 그럼 혐기성균 그러면 호기성균과는 반대인데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애들을 말합니다. 저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사실 처음에 학자들도 설마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기성균을 알았어요. 식물에 붙어 있는데 무슨 혐기성이라고 생각했겠지. 그죠?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얘들은 혐기성 상태에 잘 자라는 균. 그래서 혐기성균을 알게 됐죠. 그죠? 저거는 뭐 간단하게 기억.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소의 고정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복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38장. 자, 중복성도 꽤나 사실은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파트는 연관시켜 나옵니다. 유전학 문제를 식물에 출제를 할 때 이게 들어가서 물어본 경우도 꽤 있고 또는 속식물에 대한 특징을 물어볼 때 지문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작년에도 구조를 물어보면서 이 점이 나왔고 자, 속식물 지금 그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시방이에요. 시방이라는 것 안에 미씨가 들어있습니다. 자, 저게 만들어진 과정을, 감수분열이 일어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드는 과정을 여기 그림에 지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자에 해당하는 것이 이쪽 꽃가루가 만들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소포자에 모세포라는 게 있고 소포자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뭐 한 거예요? 감수분열했죠? 여기 보세요. 감수분열해서 4개의 반주체 소포자가 만들었다. 사람과 다를 바 있습니까? 정자 제1정모세포가 감수분열해가지고요. 정자 4개를 만든다.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달라지죠. 얘가 각각 분열을 해냅니다. 즉 소포자가 각각 분열을 합니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우리는 감수분열 끝난 애가 정자가 분열합니까? 유사분열하듯이 분열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얘들은 분열한다는 겁니다. 분열을 하죠. 생리세포 2개, 정자를 만든다. 꽃가루 안에 들어있죠. 핵분열이라는 걸 더합니다. 이 모습은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십시오. 자,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대포자의 모세포라는 게 지금 있는데 이 모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 4개의 세포가 되죠? 그 중에 하나의 세포가 살아남습니다. 이건 난자형성과 똑같죠? 우리 사람으로 따진다면 제1남모세포가 분열을 할 때 극체가 만들어지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만 난자가 됐잖아요. 거기까지는 같은데 살아남은 이 대포자가 또다시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N짜리 반주체인 세포 8개를 만듭니다. 8개를 만들었다면 분열 몇 번 한 거지? 하나가 8개 만들었다면 분열 몇 번 했어요? 3번 했죠. 그죠? 2의 3승. 3번의 분열 거쳐가지고 이렇게 세포들 만듭니다. 그 중에서 수정에 관여하는 애가 요 난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극핵. 오케이?
난자와 극핵. 그러면 이름을 잘 보시면 정자와 난자, 이쪽에 정자 두 개가 있고 난자가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 둘이 만나면 그거는 개체가 되는 거겠지. 소위 수정란, 여기서는 배라고 표현합니다. 엠브리오, 배. 그런데 또 수정이 일어나는 거야. 정자 남은 거 하나 하고요. 극핵 두 개가. 극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극핵 별로 필요 없는 애. 얘는 개체가 되는 애 아니에요. 그 중에 그냥 맞는 수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중복수정. 하지만 중복수정이라고 이름은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수정이 일어나니까. 하지만 실제로 개체가 된 것은 하나예요. 난자하고 정자 만나는 케이스. 이거죠. 자, 보십시다. 자, 수정하기 위해서 꽃가루가 지금 암술머리에 붙었고요. 그 다음에 정자 두 개가 꽃가루 관액을 타라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우회를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는 정자는 난자하고 수정하고요. 두 번째 나가는 정자는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극핵 두 개하고 수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은 두 번 했죠. 중복 수정. 하지만 실제로 개체가 되는 것은 뭐예요? 요거 정자 난자 만난 것. 그래서 이름을 뭐라 했어요? 접합자 배 엠브리오입니다. 배 엠브리오. 이게 개체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위에 만난 요거 배젖 이거 표현되어 있네. 그죠? 저거는 핵형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뭐 작년에 나왔던 지문 핵형 3N. 왜요? 극핵 두 개하고 극핵 두 개하고 정자 하나가 안 났기 때문에 3N. 그럼 배젖은 뭐냐? 영양분. 그래서 배가 성장하기 위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세포. 그게 배젖. 오케이? 이해가요? 이게 만약에 유전학 문제를 출제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유전학은 개체의 유전자형, 표현형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걸 식물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 식물의 중복성을 갖다가 빗대어서 출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개체의 유전자형, 표현형은 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까? 배젖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까? 네, 배죠, 당연히요. 이게 개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영양분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전 현상을 볼 때는 누굴 따라간다? 배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눈 크게 뜨고 보시면 배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있을 것이고 배젖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있을 텐데 배젖 따라가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죠? 망한 거예요. 네? 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학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라면 그냥 단도직 물어보는 거죠. 알겠죠? 핵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도직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이 교재 그림에 있는 것은 접합자를 이제 이룬 다음에 발달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야, 다를까? 접합자가 분열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이 됐을 때 하나가 바닥세포, 하나가 끝세포. 끝세포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부분, 전배 부분을 이루고 바닥세포는 아래쪽으로 길어져 가지고요. 밑에 부분을 형성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위에 부분, 이렇게 좀 하트 모양처럼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떡잎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길게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이 세포들이 이제 줄기와 뿌리 끝을 만들어 가지고 세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그림 정도를 보시고 뭐가 뭐라고 이름을 짓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애들 다 감싸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종자라고 부르는 거지. 그죠? 예. 배젖이란 거 있었죠, 아까? 배젖. 보십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분열한 요 개체가 된 배 주변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배젖. 이해가시죠? 응? 떡잎이란 거 위치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밑쪽 이렇게 자라난 요 윗부분을 떡잎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배의 일부죠. 배가 분열해가지고 만들어진 일부가 떡잎입니다. 사실 좀 더 나가면 배젖이라는 것 자체를 진짜 영양분으로 다 쓰는 애들은 외떡잎 식물이고요. 쌍떡잎 식물은 배젖의 영양분들을 이 떡잎이 흡수해가지고 영양분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약간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TV가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책에. 나중에 좀 정리하시고 일단은 형태와 특징들만 보십시오.
접합자가 분열해서 두 개 세포가 됩니다. 위에 부분 형성하는 거, 떡잎을 만드는 일을 하고, 아래 부분은 줄기와 뿌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떡잎은 배의 일부가 형성된 것이고요. 배젖은 따로 수정할 때 중복성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영양분은 배젖에 들어있죠. 오케이? 자, 이것은 형태를 뭐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찝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역할이 뭐냐, 마찬가지. 그래서 배젖, 떡잎 구분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응?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자엽초, 근초라는 부분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위쪽으로 줄기가 자랄 때 그 위쪽으로 자란 줄기를 감싸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자엽초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 근초도 아래로 뿌리 자라는데 그걸 약간 감싸고 있던 부분을 근초라고 부릅니다. 그걸로부터 줄기와 뿌리가 뻗어나가게 돼 있지.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속시식물의 중복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배의 발달 과정을 한번 슬쩍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여러분 이게 다 머릿속에 다 확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들 보고 이런 거 있구나. 나중에 외워야지. 한번 이렇게 찍고 가는 거야. 생물은 여러분 이거 외우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한번 다 보는 거예요. 책을. 아시겠죠? 또 한번 다 보고 또 한번 다 보고 한 3번쯤 보다 보면 이제 꽤 많이 눈에 들어와요. 외워진 것도 좀 있게 되고요. 5번을 보게 되면 꽤 진짜 많이 알게 돼요. 생물에 탁 이렇게 오이를 터득하듯이 많이 알게 되는 순간이 5번쯤 읽었으면 도달을 해요. 그게 여러분이 8월 말이, 8월 말은 안 돼요. 7월 말일 때 그게 오면 좋아요. 그걸 우리가 목표로 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읽는 거를 7월 말까지 하자. 그러려면 너무 한 파트를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이거구나 한번 되씹어 보시고 넘기시고 되씹어 보시고 넘기시고 다음 봤을 때 되씹어 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니까 다 기억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식물의 호르몬 파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했을 때 제가 주된 호르몬은 5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옥신, 두 번째는 지베렐린, 세 번째는 시토키닌, 네 번째는 앱시스산, 다섯 번째는 에틸렌. 이거 밖에도 뭐 브라시노스테로이드라든지 뭐 자스몬산이라든지 살리살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는 꼭 알아놔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교재에 저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한참 뒤에 있네요. 이 표가 아마 있을 텐데 이 표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나중에는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뭐하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상당히 조금만 나와 있는 거고 TV책 가면은 옥신에서도 한 10몇 가지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외워놔야 됩니다. 이 호르몬 이 역할한다. 이 호르몬 이 역할한다. 뭐 동물도 그랬듯이 식물도 그걸 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옥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포의 신장 촉진한다, 가지 형성한다, 기관의 굴성을 조절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이게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사이토키닌은 시토킨이라고 많이 줄여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식물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는 녀석이고요. 지베렐린, 줄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가지 길이를 길게 하는 애들. 특히 이런 애들은 종자의 휴면 중단, 즉 종자의 발화를 촉진합니다. 휴면 중단이니까 발화를 촉진한다. 그다음 저장된 양분의 이용에 도움을 준다. 즉 지베렐린은 열매의 생장을 일으킨다. 오케이? 네. 자, 브라시노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옥신의 일종이라고 옛날에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차이점도 있긴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잘 구분이 안 가니까 일단은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앱시산. 아까 했었죠? 기공의 닫힘 유도. 또는 종자의 휴면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벨린과 어떻게 보면 반대 효과예요. 지벨린은 발화를 촉진하는데 이런 종자에서 발화를 못하게 막습니다. 스트레스에 반응을 했을 때 앱시산이 많아집니다. 식물 안에서는요. 성숙한 식물체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앱시산이 증가한다. 이런 게 특징. 자, 그 다음에 스티고락토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넘어가시고. 자, 에틸렌, 과일의 성숙을 유도한다. 과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의 변화. 색깔이 약간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 익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에틸렌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옥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옥신까지만 딱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신장, 또 굴강성 이런 걸 유도하게 돼 있어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거의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이 주제죠, 뭐. 이 주제랑 똑같이. 자, 보시게 되면 옥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은 줄기의 끝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까 끝눈을 뭐라고 그랬죠? 정화. 그래서 끝눈 또는 뭐 잎의 끝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옥신. 그래서 옥신은 이쪽 정단 부분에 상당히 이제 모여 있는데 자, 특징이 뭐냐면 극성송한 게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식물을 얘기할 때 이 윗부분을 줄기 쪽을 얘기한다면 아래쪽은 뿌리 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옥신이라는 것은 줄기에서 뿌리 쪽으로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식물의 한 부분을 제가 확대했다고 생각할게요. 자, 요 세포를 제가 확대했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옥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A라고 적게요. 옥신의 A. 그러면 줄기 방향 쪽에 있는 요 부분에 H 플러스와 옥신의 A 마이너스가 합해져가지고 HA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둘은 해리가 되어가지고 A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때 아래로 뿌리 방향 쪽으로. 우리가 상피세포를 얘기할 때 여러분 정단면, 기저면 기억나십니까? 상피세포의 극성송, 정단면, 기저면. 정단면에서는 세포의 안으로 갖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기저면은 밖으로 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극성송을 일으킬 수 있다. 똑같이 식물도 식물세포가 있을 때 줄기 방향 쪽에 있는 면과 뿌리 방향 쪽에 있는 면이 다른 수송단 표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 극성송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H 플러스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옥신의 수송이 일어날 때 식물세포의 주변은 산성화가 되죠. 이해갑니까? 그럼 산성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 먼저 보고 갈게요. 산성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H 플러스가 밖으로 나갔죠? 자, 밖으로 나오게 됩니까? 이 주변에 세포의 벽이 있고 셀룰로스가 있는데 그 헤미셀룰로스, 셀룰로스의 그 이어져 있는 부분들을 익스펜션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세포 벽이 단단했던 게 느슨해지고 늘어날 수가 있죠.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포의 신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이제 그럼 이 그림이 잘 이해갈 거예요. 자, 어떻게 되지? 세포의 신장이 일어나니까 이 세포가 늘어나는 거죠. 자, 여기 한 가지 추가. 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반대편으로 이동하죠. 자, 그래서 빛이 비치게 되면 옥신이 지금 이 위치에 있던 것이 일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로. 빛이 옆에서 이렇게 오니까 옥신이라고 하는 게 일로 옆으로 갔죠. 옆으로 이동해 간 다음에는 극성송하니까 이렇게 아래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식물 세포의 주변에 산성화가 일어나는 쪽은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물 세포가 오른쪽만 신장을 하니까 지금 세포 크기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것만 길어졌죠.
그럼 결국 빛이 비치는 쪽으로 휜 거죠. 빛이 비치는 쪽으로 휘었으니까 양성공각성을 표현하는데 양성공각성은 옥신 때문에 빚어진 현상. 이해합니까? 그럼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십시다. 정단부를 제거해버렸어. 거기 옥신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햇빛 비치면 소용없죠. 아닙니다. 이번엔요, 불투명한 물질로 위에를 씌웠습니다. 옥신의 이동이 없죠. 자, 이번에는 투명한 걸로 했습니다. 투명한 건 빛이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신이 반대편에 이동하고 아래로 내려갔겠지? 그래서 빛이 빛으로 휘었죠? 아, 결국 옥신은 빛에 의해서 반대편에 이동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실험이지. 더 확인해보려 어떻게 했냐면, 이 식물 보세요. 얘를 잘라가지고 중간에다 젤라틴을 넣었어요. 젤라틴은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운모를 했어요. 운모는 돌.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똑같이 비쳤을 때 젤라틴은 통과하죠? 휩니다. 즉, 휘게 할 때 어떤 물질이 이동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옥신이 수송을 아랫방을 한다는 걸 보여준 거지. 옆에는요, 돌은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럼 정말 옥신이 게 중요한 건가? 확인하려고 그 다음 실험도 한 거죠. 이거 보세요. 자,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위에 정남 부위를 잘라가지고요, 젤라틴 조각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럼 확산으로 뿌리 방향 쪽으로 뭐예요? 옥신이 내려오면서 확산으로 젤라틴이 쫙 퍼져 있겠죠. 그래서 이 젤라틴 조각이 지금 현재 옥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비추는 건 아닌데, 이 젤라틴 조각을 올려놓는 거야. 대족은 당연히 어떤 현상 없어요. 젤라틴 조각만 올려도 당연히 현상 없죠. 근데 옥신이 묻혀져 있는 젤라틴 조각을 정 가운데 놔뒀더니 다 뿌리 방향 쪽으로 내려가가지고요. 위로 이렇게 신장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른쪽에 치우쳐가지고 젤라틴 조각을 놔뒀더니 극성송이라니까 오른쪽을 따라서만 내려간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세포들이 신장한 거고 반대편을 휘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극성송하는구나. 방향성이 있구나. 라는 것도 완벽하게 확실하게 알게 된 거지. 아시겠죠? 우리 시험은 요거 가지고 응용해서 실제 되게 잘 나오니까 머리카락 넣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옥신은 중력에 의해서 이동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막에서 수송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수송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보세요. 미트리티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걸 이렇게 잘라 이걸 뒤집어 그리고 놔둬요. 옥신이 밑에 있었어.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가죠. 중력의 방향과는 상관이 없다. 오케이? 이해합니까? 자,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옥신에 대한 얘기를 다 마쳤고 그 다음은 이제 다른 호르몬들 좀 볼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지베렐린 이런 것들. 잠깐 쉬었다가 이거 얘기하고 광주기성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